상상해 보십시오. 대규모 기습 침공이 시작되는 컴컴한 새벽, 중국은 모든 화력을 대만을 향해 쏟아붓습니다. 탄도 미사일이 주요 군사시설 위로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리고 대만은 단 한 발도 쏘아보지 못한 채 공군 기지와 지휘통제센터는 무력화됩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압도적인 병력으로 진격하며 강습 상륙함과 항공모함을 전개합니다. 그와 동시에 사이버 공격이 대만 인프라를 마비시키고 초동 대응을 무력화합니다. 중국의 로켓군 장거리 미사일은 우리의 방어체계를 무자비하게 꿰뚫습니다. 함선, 지휘 통제 거점, 그리고 핵심 자산들은 제대로 대응조차 해보지 못하고 파괴됩니다. 미국이 대응에 나서보지만 상황은 이내 명확해집니다. 우리에겐 가진 것이 충분치 않습니다. 무기가 부족하고 그 무기를 실어나를 플랫폼도 부족합니다. 너무 느리고 너무 수가 적었던 미 해군 함선들은 대함 미사일에 따른 파상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태평양 깊은 곳으로 가라앉습니다. 우리 전투기들은 용감하지만 수적으로 열세에 놓인 조종사들과 함께 하나씩 차례로 격추됩니다. 미국은 얼마 되지도 않던 정밀 유도 무기 재고를 딱 8일 만에 모두 소진해버립니다. 그리고 대만은 몇 주 만에 함락됩니다. 마침내 세상은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세계 초강대국이 더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현실 말입니다. 중국발 대만 시뮬레이션. 이게 실행되면 그 파급력은 곧장 전 세계로 향합니다. 아시다시피 대만은 전 세계 반도체 칩 공급망의 명실상부한 진원지입니다. 오늘날 가장 진보한 반도체를 약 90% 생산하고 이것은 AI, GPU, 로보틱스를 구동하는 고성능 칩을 뜻합니다. 이 칩들은 여러분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또 의료기기에 동력을 공급합니다. 만약 그 공장들이 점령되거나 파괴되면 글로벌 경제는 하룻밤 사이에 붕괴됩니다. 수십조 달러 손실, 혼돈에 빠진 공급망. 농담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올리자면 여러분은 러우 전쟁을 미리 상상하셨나요? 중국발 전쟁 시뮬레이션. 이윽고 100년 만에 지옥 같은 경제 대공황이 닥쳐옵니다. 그 위험은 경제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중국 권기와 자유사상이라는 첨예한 이념 문제입니다. 중국은 독재국가입니다. 중국이 국제 질서를 좌우하는 세상은 개인으로서 자유가 잠식되고 권위주의가 확산되며 소규모 국가들은 굴복을 강요받는 세계관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저 마이클 베이 감독 신작쯤으로 치부해버릴 분들을 위해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는 이미 실제 전쟁 영화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4년째요. 방금 그 이야기는 우크라이나에게 물어보십시오.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웬 하와이안 셔츠에 슬리퍼를 신은 남자가 연단에 올라서 제3차 세계대전 가능성에 대해 떠들고 있는지 말입니다. 제 이름은 팔머 락키. 저는 발명가이자 기업가입니다. 저는 19살 때 캠핑 트레일러에 살면서 오큘러스 VR을 1인 창업했고 가상현실을 대중에게 선보였습니다. VR 헤드셋 프로토타입을 킥스타터를 통해 공개했죠. 케이크를 만든 천재게임 개발자 존 카맥은 제 스타트업 CTO로 들어왔습니다. 2014년에 메타는 우리 기술과 팀을 2조 7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몇 년 후 저는 메타에서 해고당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에게 1,200만 원을 기부했다는 이유로요. 그 후 제게는 선택지가 남았습니다. 이대로 사라져서 섬이나 여행하면서 삶을 소진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중요한 뭔가를 만드는 것. 이 두 갈래였습니다. 저는 모두가 외면하고 있던 문제를 풀고 싶어졌습니다. 이 나라와 전 세계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 문제들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비약적인 기술 진보가 일어나는 중에도 미 국방 분야는 과거 영광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거대 방산 기업들, 즉 스텔스 전투기 제왕인 락킷 마틴, 우주항공 산업의 상징인 보잉, 미사일 기술의 절대 강자 레이시온 같은 회사들은 과거만큼 빠르게 혁신하기를 버거워했고 그들은 이미 둔죽한 몸집이었죠. 첨단 기술 역량보다는 주주 배당을 우선했습니다. 획기적인 돌파구보다 관료주의를 택했습니다. 최고의 엔지니어와 과학자가 모인 실리콘밸리는 국방과 군 전체에 등 돌렸습니다. 구글 직원들이 국방부 AI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메이블을 거부한 사건처럼 말입니다. 오직 중국만이 비위를 맞춰줄 유일한 시장이라 판단한 듯 그들은 국가 안보를 외면했습니다. 실리콘밸리를 키운 상황은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이고 미국은 과학, 기술, 산업, 국방을 연합했습니다. 실리콘밸리를 설계한 인물은 스탠포드의 프레데릭 철만이고 그는 고출력 마그네트론과 레이더 시스템 개발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때 군과 협력했던 테크 기업들은 국가 안보조차 다른 누군가의 문제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냐고요? 여러분이 타는 테슬라는 그 어떤 항공기보다 뛰어난 AI를 탑재했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청소기 룸바는 펜타곤 무기 시스템 대부분보다 더 나은 적응형 내비게이션 알고리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스냅챗 필터는 미국 최첨단 센서보다 월등한 컴퓨터 비전 기술에 의존합니다. 룩서리라고 불리는 실시간 얼굴 추적 및 합성 엔진이죠. 저는 이내 직감했습니다. 기술계 최고 두뇌들과 국방 분야 최대 기업들이 모두 혁신을 외면한다면 미국은 우리 삶의 방식을 지켜낼 능력을 영원히 잃게 되리라는 예정된 사실 말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간이 너무나도 적었기 때문에 저는 직접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앤두리를 설립했습니다. J.R.R. 톨킨의 소설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검, 서부의 불꽃에서 이름을 따왔죠. 네, 아라곤의 검이 맞습니다. 방산 계약 업체가 아니라 방산 제품 회사입니다. 기존 방산업계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습니다. 정부에게 개발 비용 전체와 거기에 더해 추가 이윤까지 보장받는 소위 원가 가산 계약 방식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회사가 굳이 비용을 아끼거나 개발을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리스크는 납세자가 떠안거든요. 하지만 앤두릴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돈으로 먼저 제대로 작동하는 국방 제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 완성된 제품을 구매합니다. 납세자에게 개발 실패 위험을 떠넘기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대부분 전통적인 주 계약 업체들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더 낮은 비용으로 움직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투자자들에게 했던 제 첫 사업 속에서는 이렇게 명료하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연간 수천억 달러 세금을 아껴주고 그 대가로 연간 수백억 달러를 벌겠습니다. 우리는 수십 가지 하드웨어 제품을 만들지만 핵심은 Lattice, 즉 격자라는 AI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모든 센서 정보를 AI로 융합해서 하나의 3차원 전장 지도 위에 실시간으로 구현하는 지휘 통제 엔진이죠. 수백만 명 목숨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수백만 개 무기를 컨트롤하는 지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스마트폰 앱을 업데이트하듯 소프트웨어 패치만으로도 무기 성능을 실시간으로 개선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은 젠슨 황이 자율주행차에 대해 하드웨어 교체 없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매달 차가 더 똑똑해진다고 한 말을 기억할 겁니다. 빠르죠? 이러한 전쟁 기술 속도는 새로운 위협보다 항상 한 걸음 앞서도록 보장합니다. 또 다른 큰 차이점은 우리가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드웨어 설계에 매진한다는 점입니다. 기존 인프라와 산업 기반을 활용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계약 업체들과 달리 우리는 제품 개발, 테스트, 실전 배치까지 수년이 아닌 수개월 만에 끝냅니다. 이런 접근 덕분에 우리는 8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미 공군 차세대 유무인기 편대 CCA, 즉 협동 전투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율 전투기를, 호주 해군의 초대형 자율 잠수함 고스트 샤크를, 그리고 모든 병사에게 초능력을 부여하는 전쟁 증강 형실 헤드셋을 창조했습니다. 아군과 적군 위치, 드론 시야까지 공유하는 장비죠. 단지 지금 몇 가지 예시만 들자면 말입니다. 우린 재사용 가능한 요격 드론 시스템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로드러너 같은 거대 드론 기술도 만듭니다. 트윈 터보젯 엔진을 장착한 이 요격기는 목표물이 없으면 수직으로 착륙 후 연료를 재충전하는 세계 최초의 재사용 가능 미사일입니다. 우린 맥도날드 냅킨에 쓴 스케치부터 실전 검증까지 24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 돈으로 해냈습니다. 자, 평생 무기를 만들어 온 사람 입에서 나올 말로는 생각지 못하셨겠지만 제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 직관에 역행하듯 들릴 겁니다. 앤두릴의 핵심은 평화입니다. 고대 로마 전략가인 베케티우스가 남긴 격언처럼 말입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우리는 적군이 감히 우리와 경쟁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시켜 분쟁을 억제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는 그가 이길 수 있다고 오판했기 때문입니다. 국가들은 오직 누가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상호 계산이 엇갈릴 때만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 문턱조차 넘지 못하게 만드는 살떨리는 공포, 상대가 두드리는 계산기 속에서 승산이라는 숫자를 0에 수렴하게 만드는 일, 이 내용이 진짜 억제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억제력의 전부입니다. 단순히 칼을 휘두르면서 위협하는 것, 즉 공허한 협박이 아닙니다. 침략의 대가를 너무나도 비싸게 만들어서 애초에 적들이 시도조차 못하게 만드는 극도로 무서운 표정, 이것이 진짜 억제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세기 동안 군사력은 규모에서 나왔습니다. 더 많은 병력, 더 많은 탱크, 더 많은 화력.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미 방위 산업은 너무나도 긴 시간을 들여 심지어 수작업으로 극도로 정교하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무기 제작 미션을 성공시켜왔습니다.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 미래형 줌 왈트급 구축함, 대당 2조 원이 넘는 폭격기인 B2 스피릿처럼 말입니다. 최고 무기였지만 극단적으로 비싸고 생산이 더뎠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우리가 어떻게 싸우는지 초월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특정 전략에 정확히 대응하는 기술과 물량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미 항공모함 전단을 겨냥한 소위 항모 킬러 탄도 미사일 DF-21D 같은 미국이 접근하는 경로를 원천 차단하는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 무기들 말입니다. 오늘날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 해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해군은 370척 이상, 미 해군은 292척에 그칩니다. 조선 역량은 미국의 232배에 달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 해안 경비대, 세계 최대 규모 상비 지상군, 그리고 매일매일 그 생산 능력이 커지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 미사일 무기고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수단으로는 중국의 양적 우위를 결코 따라잡을 수 없고 그렇게 하려 시도조차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똑같은 시스템을 더 많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다른 역량이 필요합니다. 기존 유인 함대를 증강시킬 자율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인간 조종사는 도저히 작전할 수 없는 최전선 분쟁 환경에서 운용될 인텔리전트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대규모로 생산하고 신속하게 배치하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네, 대량 생산이 중요합니다. 우리 생산 능력이 가장 큰 취약점이 되는 분쟁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최고 민간 부문을 쏙 빼닮은 생산 모델입니다. 스페이스X가 로켓 산업을 재창조한 방식처럼 빠르고 확장 가능하며 회복력 강한 모델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승리하는 법을 압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산업 기반을 총동원하여 전례 없는 규모로 무기를 대량 생산했습니다. 스스로 민주주의의 변기창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우리가 승리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포드 자동차 회사는 윌로우 런 공장에서 63분마다 B-24 리버레이터 폭격기를 한 대씩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량 생산 시스템 속 진짜 이점을 누리려면 시스템이 더 똑똑해져야만 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AI가 등장했습니다. AI는 우리가 중국의 양적 우위를 따라잡을 유일한 현실적 방법론입니다. 인간 한 명이 수백, 수천 개 자율 시스템을 지휘하는 인공 물량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수백만 명의 사람을 전쟁터로 내몰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AI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완전히 다른 종류로 군대를 건설할 수 있게 해줍니다. 비용이나 복잡성, 인구나 병력 때문에 제한받는 군대가 아니라 오히려 적응성, 규모, 그리고 제조 속도에 의해 그 한계가 결정되는 그런 군대 말입니다. 이제 전쟁에서 AI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함의는 물론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만약 미국이 이 분야를 선도하지 않는다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정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중시하는 윤리 규범에 1도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별하고 군사 목적에 비례하는 공격만 허용하는 그런 전쟁법 따위 말입니다. AI는 오히려 인간적 의사결정을 향상시킵니다. 정밀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부수적 피해를 줄입니다. 예를 들어 AI는 수백 개 센서 정보를 융합해 눈앞에 보이는 차량이 적군 장갑차인지 어린이 스쿨버스인지 인간보다 더 정확하게 일촉즉발 순간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잘 말하면 일부 분쟁은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미국과 동맹국들, 영국, 호주, 이스라엘,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나라들은 이런 새로운 종류의 자율 시스템을 대량 생산하고 국방 생산 속 새로운 황금기를 열 수 있는 기술과 인적 자본 그리고 전문 지식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정보를 염두에 두고 다시 대만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십시오. 공격은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될지 모릅니다. 중국 미사일들이 대만을 향해 날아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응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동맹국에 의해 이 지역에 이미 배치되어 있던 AI 기반 자율 드론 함대가 수초 내에 발진합니다. 자폭 드론과 요격 드론, 로드러너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들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함께 움직이는 스와밍 전술로 날아오는 중국 폭격기와 순항 미사일을 대만 하늘에 닿기도 전에 요격합니다. 태평양에서는 고스트 샤크 같은 무인 잠수함과 로봇 미사일 기지 역할을 하는 스텔스 드론 군함 그리고 CCA 자율 전투기들이 유인 시스템과 협력하며 예측 불가능한 위치에서 타격을 가합니다. AI가 조종하는 우리의 전투기 편대는 인간 반응 속도를 초월하는 기동력으로 중국 항공기와 공중전을 벌입니다. 숙련된 파일럿조차 꺾었던 알파 AI처럼 말입니다. 지상에서는 AI 감시탑 같은 로봇 파수꾼과 AI가 조준을 돕는 장거리 포격이 중국의 상륙 공격을 저지합니다. 단 한 명의 중국군도 대만 해안에 발끝조차 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종류의 자율 시스템을 대규모로 배치함으로써 우리는 적들에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음을 명백히 증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억제력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전 세계 동맹국들과 함께 서야만 합니다. 나토 동맹국들, 그리고 일본, 대한민국, 또 호주와 같은 인도 태평양 파트너들과 함께 말입니다. 지난 한 세기 가까이 우리가 공유해온 공동 가치와 공통 결의로 굳게 단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수호자들, 자신의 목숨을 걸기로 자원한 그 남성과 여성들은 자신을 더 강하고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만들어줄 기술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 이하 포지션에 있던 그 어떤 것도 배신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은 오늘날 바로 지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2의 진주만 사태를 사전에 막는 방법입니다. 상상력과 준비력 실패라는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는 길입니다. 전쟁 자체를 제고함으로써 우리는 두 번째 위대한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 대공황을 이겨내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그 가장 위대한 세대처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의 전쟁과 억제력에 대한 아주 생생한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주제인데요. 바로 군대 킬체인에 존재하는 자율성 문제입니다. AI 부상과 함께 자, 우리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질문들에 직면하게 된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자율 시스템이나 킬러 로봇을 아예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당신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킬러 로봇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이 도구를 만들 때 그 도구적 설계와 폭력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는 경계를 분리하는 이 개념은 전혀 새롭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구덩이 함정, 가시 함정,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도 아주 다양한 무기들이 있죠. 대함 기뢰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 숨겨놓은 이 폭탄은 그 근처를 지나가는 배를 터뜨립니다. 심지어 근본적으로 자율적인 순수 방어용 도구들도 있습니다. AI를 사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매우 현대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제대로 고찰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꽤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을 합니다. 로봇이 방아쇠를 당기게 해서는 결코 안 돼. AI가 누가 살고 죽을지를 결정하게 해서는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요. 저는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봅니다. 전쟁 윤리는 지나치게 첨예하고 그 결정은 너무나도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규제 속에 가둬버립니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 사용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는 그 자체로 책임 방기입니다. 나는 AI를 사용하기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뢰가 어린이로 가득 찬 스쿨버스 그리고 러시아 장갑차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죠. 라고 말하는 것에는 그 어떤 도덕적 우위도 없습니다. 이런 도덕 윤리 딜레마는 수천 개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올바르게 바라보는 방법은 전체를 뭉뚱그려 판단하지 않고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따져보는 시선입니다. 이건 윤리적인가? 이 무력 사용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지? 바로 이런 질문들이 필요합니다. 기술의 한 범주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양손을 등 뒤로 묶은 채 전장에 나서는 방식, 그런 태도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방식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그것을 실제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만약 스스로 눈을 가려버린다면 그 결과는 훨씬 더 파국적일 수 있겠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보통 비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냥 전부 원격 조종으로 만들면 되지 않나요? 그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분쟁의 규모를 완전히 간과하고 있습니다. 수만 개의 자율 시스템이 동시에 움직이는 전장에서 사람과 시스템이 1대1로 대응하는 그런 낭만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원격 조종 시스템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은 말할 것도 없죠. 적의 전자전 공격으로 원격 조종 신호가 끊기는 순간 전체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점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제밍할 방법만 알아내면 당신들이 이긴다 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어떤 도덕적 우위도 없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수많은 국방 시스템들도 사실은 이미 그런 종류의 자율 모드가 탑재되어 있는 셈이군요. 예를 들어 군함의 마지막 방어선인 펠렁스, 또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처럼 말입니다. 바로 그 점이 또 다른 포인트입니다. 보통은 제가 무대 위에서 잘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기자들과 마주치면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땐 제가 그들에게 하는 말은 이겁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아주 오래전에 열렸습니다. 적의 레이더 전파를 추적해 파괴하는 대레이더 미사일로 말입니다. 적군이 레이더 전화를 끄더라도 명중시키고 마는 AGM-88함 같은 무기 말입니다. 우리는 베트남 전쟁 이전 시대부터 그런 무기를 사용해왔습니다. 우리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의 이지스 전투 시스템은 완전히 자율적으로 목표물을 포착하고 스탠다드 미사일을 발사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알레이 버크 제독이 취역식 연설에 말했죠. 이 배는 싸우기 위해 만들어졌다. 우리 제군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알아둬야만 할 것이다. 거의 모든 우리 함선들은 날아오는 박격포, 미사일, 드론을 자동으로 격추하는 근접 방어 무기 체계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R2D2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팔랑스 시스템이 바로 그겁니다. 제 말은 이겁니다. 우리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인간의 의지를 기계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활짝 열려버린 그 상자를 다시 억지로 닫으려고 애쓰는 셈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신화의 교훈은 한번 상자 밖으로 나온 것들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바로 그 불가능성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바로 그런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야겠습니다. 팔머 럭키 당신의 씨 뿌리로 돌아가는 질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창업한 오큘러스 덕분에 비아를 처음 접했죠. 그런데 운명의 장난처럼 최근 안두릴이 미 육군의 IVS 프로그램, 이건 단순한 최상위 야간 투시경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원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하던 거대 프로젝트였죠. IVAS는 Integrated Visual Augmentation System, 즉 통합 시각 증강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본질적으로 미 육군을 위한 헤드셋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홀로렌스2를 기반으로 현실 세계에다가 전장 정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이죠. 마치 1인칭 시점 FPS 게임처럼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당신 비전은 무엇이며 개인으로서 소회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우리의 모든 로봇과 또 모든 사람은 올바른 정보를 올바른 시간에 받아야만 합니다. 이는 곧 그들이 하나의 전장 공통 상황도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쟁의 안개를 걷어내는 일이죠. 그런데 인간에게 그 시야를 제시하는 방식은 로봇에게 제시하는 방식과 근본부터 다릅니다. 로봇은 훌륭합니다. 데이터 입출력 성능이 매우 높고 연결 오류율도 극히 낮죠. 반면 인간은 손과 눈, 귀와 같은 우리의 신체 말단에 무언가를 부착해서 정보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아주 느릿하고 대역폭도 낮은 인터페이스죠. 이러한 종류의 도구들과 완벽히 협력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더 나은 야간 투시, 열을 감지하는 열 화상, 위장이나 특정 화학 물질을 보는 자외선, 물체의 재질까지 구분하는 초분광 시야 같은 이 초인적 시각 증강 시스템, 이런 기술이 사람들이 아이바스를 볼 때 집중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차원도 존재합니다. 그 레이어는 바로 만약 우리가 이토록 중대한 문제에 대해 로봇과 긴밀하게 협력하려면 우리 인간 역시 로봇이 세상을 보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상을 봐야 한다는 근본 전제입니다. 인간과 기계의 감각 센서가 하나로 동기화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멋지군요. 인간과 기계지능의 결합. 신사숙녀 여러분, 팔머 럭키였습니다.